자정이 넘은 시간, 식당 안에는 비릿한 음식 냄새와 락스 냄새, 그리고 나의 지독한 고독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닦았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 누군가의 즐거운 저녁 식사가 남긴 흔적들. 내 인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그들이 남긴 잔해를 치우는 것. 사장님은 나에게 가게 열쇠를 맡기고 먼저 퇴근했다. 하은이만 믿는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었다. 나는 이 식당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돈을 벌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나의 작은 옥탑방에서 버텨낼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가게 문을 잠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후두둑.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후드티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특히 남자는 더더욱. 3년 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한 남자를 사랑했었다. 김진우. 그는 다정했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내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던 작은 전세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 후로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존엄을 잃었다. 그 후로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타인의 온기는 사치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고 감정을 지우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처럼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발목까지 빗물이 차올랐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골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욕설을 내뱉으려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술에 취한 노숙자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 도망쳐야 했다. 내 안의 모든 경고음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휘말리지 마. 못 본 척해. 그냥 지나가, 오하연. 나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빗속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 불빛을 켜고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젊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끔찍했다. 값비싸 보이지만 다 찢어진 옷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다리 한쪽이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구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비는 이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데 내가 보호자로 등록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 텅 빈 지갑이, 내 차가운 현실이 나의 선의를 비웃고 있었다. 그냥 가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다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때 남자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살려줘. 그 한마디에 내 이성이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남자를 이 차가운 빛 속에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그를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조금만
조금만 참아요. 나는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를 끌다시피 나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는 몇 번이나 그와 함께 굴러 떨어질 뻔했다. 마침내 나의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탈진 상태로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축 늘어진 채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내 방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이 낯선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방이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버린 것 같았다. 나는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텅 빈 지갑과 바닥에 누워있는 상처투성이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나의 지독한 고독 속으로 거대한 폭풍이 예고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낯선 남자는 내 작은 옥탑방 바닥에서 내 유일한 이불을 덮고 누워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는 밤새도록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과 고통스러운 신음. 나는 그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열은 더 심해졌다. 이대로는 안 됐다. 병원에 데려갈 돈은 없었지만 약이라도 사 먹여야 했다. 나는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낡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지난 5년간 잠을 줄이고 밥을 굶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 할머니와 함께 살 작은 시골집을 구하는 것이 내 유일한 꿈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결국 통장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약국으로 달려가 약사에게 그의 증상을 설명하고 해열제와 항생제 그리고 소독약과 붕대 따위를 샀다. 남은 돈으로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약간의 쌀과 야채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나는 방금 내 꿈을 팔아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자의 목숨을 산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전쟁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입에 억지로 약을 털어놓고 죽을 쑤어워 먹였다. 그의 꺾인 다리에는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낮에는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뛰었고 밤에는 그의 곁에서 쪽잠을 자며 그를 간호했다. 몸이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냥 길에 버려두었다면 나는 내 돈을, 내 꿈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볼 때면 내 안의 모든 원망과 후회가 눈 녹듯이 사라지곤 했다. 그는 잠들어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짊어진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아니야. 그래도 사람 목숨이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 차가운 빗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다. 내가 그의 이마를 짚었을 때 더 이상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눈은 짙은 안개가 낀 숲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는 낯선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안도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였다.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야생동물처럼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나를 쏘아보았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거칠고 쇳소리가 났다. 여긴 어디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진정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당신이 다쳐서 내가 데려왔어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는 다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벽 쪽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나를 물어뜯을 듯이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기억을 잃은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다쳤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동물적인 생존 본능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흰죽을 한 그릇 쑤었다. 그리고는 그와 나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방바닥에 죽 그릇을 내려놓았다. 배고플 텐데 먹어요. 나는 그 말만 남기고 방구석으로 가 돌아앉았다. 그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등 뒤에서 그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내가 끓인 죽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거대한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나의 선의가 마침내 그의 경계심이라는 두꺼운 벽을 아주 조금, 아주 살짝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지불한 값비싼 대가가 아주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의 몸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다. 나는 동네 철물점에서 목발 한 쌍을 사다 주었고 그는 그것에 의지해 위태롭게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이름 없는 남자였다. 나는 그를 그냥 저기요라고 불렀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갔고 그는 텅 빈 옥탑방을 혼자 지켰다. 내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창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오기 전에 서툰 솜씨로 방을 청소해 놓거나 내가 벗어둔 옷을 개어놓곤 했다. 그의 서툰 배려는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결핍 때문에 안전함을 느꼈다. 그는 기억을 잃었고 다리를 절었으며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속일 수도 나를 버릴 수도 나를 해칠 수도 없는 남자였다. 그의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나의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 되어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한 남자 앞에서 내 모든 경계심을 무장 해제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아르바이트에서 있었던 일, 진상 손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아주 가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는 언제나 말없이 진지한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 과거를 모르기에 나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의 공허서무한 눈동자 앞에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메마른 내 삶에 아주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악령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김진우. 나를 배신했던 첫사랑. 꿈속에서 그는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로 내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혜은아, 이 돈만 있으면 우리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어. 나 믿지. 나는 꿈속에서도 바보처럼 그에게 내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건네고 있었다. 그가 통장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다정한 얼굴이 악마처럼 비웃는 얼굴로 변했다. 멍청한 년. 안 돼. 나는 내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배신당했던
그날의 고통과 수치심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나를 덮쳐왔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그때였다. 삐삐걱. 거실과 내 잠자리를 구분짓는 낡은 커튼이 거치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그가 목발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다친 다리를 끌며 움직일 때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왜 그래? 그가 내 침대맡에 힘겹게 주저앉았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나의 추악한 과거를 이 순수한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잠시 허공을 헤매던 손을 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토닥였다. 투박하고 서툴고 어색한 손길.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모르는 아빠처럼 나는 그 손길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 서툰 손길로 계속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에서는 내가 매일 갈아주는 붕대에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한참 뒤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돌봐주어야 할 환자.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어야 할 연약한 남자. 그가 지금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할 낯선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그의 서툰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옥탑방의 이방인은 어느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상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또 한 번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돌봐야 할 환자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악몽을 막아주는 서툴지만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목발 없이도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제법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과제를 하기 위해 켜놓았던 낡은 노트북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안 그래도 비싼 수리비 때문에 막막했던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내 노트북을 가져갔다. 그리고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작은 드라이버와 낡은 부품 몇 개를 가지고 반나절 내내 노트북을 분해하고 조립했다. 나는 그가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히 더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둬요. 내가 말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는 내게 노트북을 내밀었다. 내가 반신반의하며 전원 버튼을 누르자 거짓말처럼 익숙한 부칭 화면이 떠올랐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만지다 보니까 고쳐졌어. 그의 재능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TV에서 나오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고대 왕조의 숨겨진 일화에 대해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놀라서 쳐다보면 그는 언제나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과 머리는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도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심 가득한 짐승의 눈으로 혹은 텅 빈 무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집요하게 나를 쫓았다. 그 눈빛 안에는 깊은 감사와 그보다 더 진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나 역시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일이 끝나고 텅 빈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외롭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내 고단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상처의 발을 연고를 사기 위해 내 용돈을 아꼈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진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이 감정을 믿지 마. 결국 또다시 상처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순수한 눈빛과 서툰 친절 앞에서 나의 이성은 무력해지고 있었다. 우리의 감정이 폭발한 것은 아주 작은 계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인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아빠는 그 라디오로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 하지만 라디오는 10년도 더 전에 고장이 났고 나는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낡은 라디오를 분해해놓고 있었다. 온갖 전선과 부품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가 내 유일한 추억마저 망가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고는 낡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치직, 거리는 잡음. 나는 역시나 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치지직, 거리는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내가 아주 어릴 적 아빠의 무릎에 앉아 잠들 때마다 듣던 바로 그 곡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죽어있던 라디오가 10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노래하고 있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김진우가 떠난 후, 아니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이나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웃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내 웃는 모습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풍경이라도 보는 것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뜨겁고 강렬한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의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둘과 쇼팽의 녹턴만이 존재했다. 기억을 잃은 남자와 마음을 잃었던 여자. 우리의 메마른 황무지 위에서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연약한 새싹이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던 그날 오후 이후 우리의 작은 옥탑방은 더 이상 가난과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툰 사랑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싹트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우리만의 정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김진우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의 옆에 있을 때면 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그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가 나를 구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위태로운 행복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어졌다. 나는 바보였다. 행복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추락하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또다시 잊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일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저녁 식사를 위해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한 마리 샀다. 그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마치 철옹성처럼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리서 수근거리고만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옥탑방의 낡은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의 작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에 그가 나의 이름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희끗한 머리에 중년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도련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도련님, 회장님. 그 단어들이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안개가 낀 숲처럼 흐릿하던 그의 눈동자에서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떠올랐다. 그는 아주 잠시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눈빛은 완벽한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의 자세는 위엄이 넘쳤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훈장처럼 보였다. 초에 비세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어눌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흘은 사람들을 지휘하는데 익숙한 낮고 권위적인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상황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의 기억 상실, 그의 무력함, 그의 서툰 친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김진우의 웃는 얼굴이 그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멍청한 년, 나는 또다시 속은 것이다. 내 손에는 내 희생은 내 서툰 사랑은. 이 부유한 남자의 심심풀이, 연극에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짓에 불과했다. 그들이 마침내 문께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권희준, 아니 차민준. 그의 차가운 얼굴이 나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그가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하윤 씨, 이건 말이요. 나는 그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내게 연민을 베풀었던 그가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속인 교활한 지배자를 보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뒤를 돌아 달렸다. 하하윤 씨, 오하윤. 등 뒤에서 그가 내 진짜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밀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미친 듯이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구원했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사실 나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은 가장 잔인한 악마였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진이 나의 세상을,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었다. 나의 필사적인 도주는 골목길의 끝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내가 몇 걸음 뛰기도 전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곧이어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제발 가지 마시오.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놔요.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 올려 그의 채 태웠다. 그것은 납치인 동시에 필사적인 구조 요청처럼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거대한 펜트하우스였다. 내가 살던 초라한 옥탑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눈부신 부의 결정체. 하지만 내게는 그저 더 넓고 화려해진 감옥에 불과했다. 당신을 위한 보상이요. 그는 나를 집안에 내려놓고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미친 듯한 보상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불러 모아 내게 수백 벌의 옷을 입혔다. 그는 보석상들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들을 내 발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는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의 불을 안겨주려 했다. 그는 나의
오하은을 지우고 차민준의 여자라는 이름의 화려한 인형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주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나는 그가 사준 명품 드레스 대신 옥탑방에서 입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만을 고집했다. 나는 최고급 셰프가 만든 요리 대신 주방 구석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나는 그가 내미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의 눈앞에서 바닥에 내팽개쳤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소리쳤다. 나는 내 평범한 삶을 원해. 당신이 망가뜨려버린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나의 저항은 그의 집착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는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내게 보상하고 있다고 믿었다. 왜 이러는 거요?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상처받은 짐승의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뭘 더 해주면 되겠소 말만 하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건 자유예요. 당신에게서 벗어나는 거. 내 잔인한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 말만은 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렸다. 당신은 나를 구했어. 지옥 같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요. 이제 와서 나를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 그는 괴로움에 찬 얼굴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였다. 당신이 있던 그 옥탑방, 그곳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 집이었어. 당신이 끓여주던 맛없는 죽, 당신의 서툰 간호, 당신의 조용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생애 처음으로 느껴본 온기였단 말이오. 나는 그걸 잃을 수 없어. 절대로. 그는 나를 거의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집착은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맛본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숨막히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가 무서웠다. 나를 자신의 세상에 가두려는 그의 광기가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가 가여웠다. 그의 지독한 외로움이, 그의 깊은 상처가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남자를 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를 밀어내면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나의 간수이자 동시에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죄수.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도 혹은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운명의 공동체였다. 나는 이 황금빛 세장 안에서 상처 입은 야수와 함께 위태로운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저항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그가 주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가 내미는 보석을 거부하고, 그가 사주는 옷을 거부하고, 마침내 나는 그가 주는 음식까지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마지막의 저항 수단이었다. 내 몸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의 권력으로 지배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성격. 내가 음식을 거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헬스하게 마른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완전한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으로도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내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소.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압당해야 했던 시간들.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 없는 삶. 그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나를 제거하려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함정이었지. 그는 사고 이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채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날들.
나는 죽어가고 있었어.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인간이 위선자였어. 그러다 당신을 만났지.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진실이었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유일한 사람. 당신의 그 선량함이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버렸어. 그래서 당신을 잃을 수가 없었어. 당신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괴물이 되어버렸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내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외로움이 마치 나의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나를 가둔 간수가 아니었다. 그는 나처럼 세상에 의해 상처받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기댈 곳 하나 없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나는 쇠약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물 좀 줄래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이 희망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오해 없이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았다. 그는 나를 침대 위에 눕히고 내 곁에 누웠다. 그는 나를 섣불리 만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그를 향한 연민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김진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의 상처 입은 눈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기꺼이 다시 한번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는 먼저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의 허락. 그는 내 신호를 받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키스는 이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것과 달랐다. 그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과거의 기억이 나를 핥히었다. 그가 내 반응을 느끼고 즉시 손을 떼었다. 미안하오. 내가 또... 아니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내 몸 위로 가져왔다. 괜찮아요. 계속 해줘요, 소줘요. 나의 신뢰에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내 몸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고통은 없었다. 오직 텅 비어 있던 내 영혼이 그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경이로운 충만감만이 존재했다. 절정의 순간 나는 환희와 함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내 안에 갇혀 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완전한 평온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상처 입은 야수는 마침내 나의 신뢰 속에서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우리의 시간은 마치 훔친 것처럼 달콤하고 위태롭게 흘러갔다. 우리는 펜트하우스라는 황금빛 감옥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섬을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는 가끔 이대로 영원히 세상이 우리를 잊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결코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고 있을 때
김기철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실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김진우. 나의 끔찍한 과거. 차민호 부회장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민호는 민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촌 형이었다. 차 부회장이 김진우라는 놈을 찾아냈습니다. 이 놈을 이용해서 사모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터뜨려 회장님의 입지를 흔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과거에 금전적인 문제로 남자를 만났다는 식으로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의 더럽고 아픈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내가 그의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옆에 앉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내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의 입가에 떠올라 있던 부드러운 미소는 비릿하고 잔인한 냉소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분노한 맹수의 왕이었다. 조의 비세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것처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김진우, 그놈 찾아. 내 회장님. 그놈 인생에서 돈, 명예, 여자, 희망. 그 모든 걸 빼앗아 길거리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다시는 이 바닥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게. 그리고 똑똑히 알려줘. 감히 누구의 여자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라고. 나는 그의 잔인한 명령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상처 입은 소년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 다음 날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가 하나 떴다. 최근 주식 투자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젊은 사업가 김진우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추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지켜준 것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무자비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벌레를 밟아 죽이듯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버렸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상처를 치유해주던 그의 다정한 손길과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킨 그의 잔인한 명령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누구였을까? 옥탑방의 연약한 남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이 냉혹한 지배자.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김진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놀아봤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필요한 조치를 했을 뿐이오. 누구도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다고 그가 비웃었다. 이 세계는 원래 그런 곳이오, 하이온 씨. 선량함은 약점이 되고 자비는 경멸의 대상이 되지.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꺼이 악마가 되어야만 하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이 다시 내가 아는 다정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무섭소.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를 치유해준 구원자이자 동시에 나를 두렵게 하는 포식자의 품에. 이게 나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괴물이 될 수 있는 남자. 당신은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소? 그의 질문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그의 왕관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내가 그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과연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괴물의 연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내가 과연 이 남자의 어둠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지독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되어 있는 남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 역시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나의 서약이었다. 당신의 괴물을 기꺼이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평화는 그러나 너무나도 짧았다. 차민효 부회장은 더 이상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나의 목숨을 담보로 차민준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날은 우리가 할머니를 함께 뵈러 가는 날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외출이었고 차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던 길 갑자기 나타난 덤프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기 직전 나는 나를 감싸 안는 민준의 단단한 몸과 내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낯선 창고 안 의자에 묶여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내 앞에는 비열한 미소를 띤 차민호가 서 있었다. 일어났나 시골 처녀. 그가 나를 조롱했다. 내까지 꽤 먼데 감히 내 사촌 동생을 홀려하지만 덕분에 일이 아주 쉬워졌어. 그놈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테니까. 그는 내 휴대폰을 꺼내 내 얼굴 앞에서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피투성이가 된 채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연아 괜찮아. 제발 무사하다고 말해줘. 민준씨, 형님 아주 똑똑하시군요. 차민호가 말했다. 동생놈 아주 가관이야. 여자는 무사하니 지금 당장 네가 가진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권에서 손을 떼. 혼자 와야 하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견들이지 마.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살기가 담겨 있었다. 통화가 끊겼다. 차민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내 턱을 잡아챘다. 내 목숨값이 꽤 비싸더군. 나는 공포에 떨었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나는 차민준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의 사랑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낡은 창고 녹슨 철제 도구들,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어수룩한 부하 2명. 나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제발. 화장실 좀. 부하들이 당황했다. 차민호는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욕을 하며 내 밧줄을 풀어주었다. 빨리 갔다 와.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비틀거리며 창고 구석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안에서 녹슨 쇠의 파이프 조각 하나를 몰래 옷소매 안에 숨겼다.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방심한 채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게 등을 보이고 있던 남자의 뒤통수를 숨겨왔던 쇠, 파이프로 힘껏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놀라 내게 달려드는 순간 나는 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찼다. 모든 것이 본능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내 남자를 지키기 위한. 그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금과 함께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서 있었다. 그는 창고 안의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쓰러져 있는 남자들과 그 사이에 쇠파이프를 든 채 맹수처럼 서 있는 나를. 그의 눈에 아주 짧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과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여우나, 그가 내게 달려왔다. 하지만 적들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총을 꺼내 들었다. 내 뒤에 있어. 싫어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 등 뒤에 숨지 않겠어.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울 거야.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총을 주워 들었다. 시골에서 사냥꾼이었던 아빠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싸웠다. 그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나는 그의 눈이 되어주었다. 그는 내 앞의 적들을 쓰러뜨렸고 나는 그의 등 뒤를 노리는 비겁한 적들을 막아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주는 자와 지킴을 받는 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전우였다. 모든 총성이 멎었을 때 창고 안에는 우리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차민호는 부하들에게 붙잡혀 절망적인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주는 내게 다가와 내 손에 들린 총을 내려놓게 하고는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안전했다. 그는 내 뺨을 감싸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이 끔찍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게 평등한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가 된 연인이 되어 있었다. 차민호의 시대는 그가 쏜 총알이 빗나가는 순간 끝이 났다. 그는 감옥에 갔고 차민주는 마침내 명실상부한 CM그룹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집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화려함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몇 달 뒤 그는 나를 데리고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10년 만에 방문이었다. 여전히 가난하고 소박한 동네였지만 한 가지가 변해 있었다. 마을 입구 낡고 허물어져 가던 낡은 보건소 자리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하은 의료센터.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건물과 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를 구했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켜줄 차례요. 그는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을 주는 대신 나의 뿌리를, 나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다. 우리는 하에 진력 황금빛으로 물든 논두렁길을 나란히 걸었다. 내가 어릴 적 매일같이 뛰어놀던 바로 그 길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한 지독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집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그는 잠시라도 내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했고 잠들 때면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내 손을 꽉 잡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집착이 무섭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근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였다. 그의 세상은 배신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세상에 떨어진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의 집착은 나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빛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상처 입은 영혼의 처절한 기도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선량함은 약한 것이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대가 없는 친절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그날 밤 빗속에서 나의 전 재산을 털어 한 남자를 구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위해 기꺼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었다. 행복이란 폭풍우가 없는 평온한 삶이 아니었다. 행복이란 나를 위해 기꺼이 폭풍우 그 자체가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나의 작은 친절을 온 세상으로 갚아주려는 사람. 나의 상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발견한 행복의 진짜 의미였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마음에 드시오, 나의 선물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황금빛 노을 아래서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탐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통제불능이었고 지독했으며 때로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기꺼이 그 사랑에 잠식되기로 했다. 그의 집착은 내가 평생 받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친절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주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